안녕하세요. 범죄사회학 배상훈입니다. 오늘은 13장 성과 범죄입니다. 주차로는 12주차입니다. 시간이 좀 빠르네요. 비대면이다, 대면이다, 뭐, 이것이 설왕설래 해갖고, 뭐, 1주만 한다, 2주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이고, 이제 3주 하고 기말 시험입니다. 물론 우리 수업 단체 톡방으로 계속 공지를 할 것이고, 뭐 임박하면은 당연히 장소도 공지를 하겠지만은, 확실히 이제 6월 25일 목요일 10시 그건 꼭 알아두세요. 지금 6월 4일 하고 6월 11일, 18일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3주를 하고 바로 기말 시험을 봅니다. 얼추 진도는 체계 진도는 거의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 14, 15까지 하고, 글쎄 16장을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정리니까 그건 뭐 여러분 읽어봐도 되는 부분인 거고, 필요하면 잠깐 뭐 추가로 짧게 이렇게 언급할 수 있는 되면 되는 거니까, 그나마 이제 다 끝날 수, 이 어려운 상황 하에서,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진짜 팔자에도 없는 이 비대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뭐 사실 이렇게, 정상적인 어떤 만만치 않은 어떤 한 학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무리 앞으로 3주, 요거 포함해 3주 넘는데 마무리 좀 잘 하시고요. 다행히 오늘은 전체적인 그 수업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13장하고 14장 일부를 좀 붙여갖고 할 생각도 있었는데, 굳이 뭐 그럴 필요 없이 한 장 한 장, 한 주에 한 장 정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냥 하고 좀 짧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자, 13장 성과 범죄입니다. 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성을 통해서 범죄를 보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을 통해서 비행과 범죄를 보는 이런 시각이 되겠죠. 이 논의의 시작은 그것이 성이 섹스 혹은 젠더, 생물학적 성 혹은 사회적 성, 이런 개념은 뭐 여러분이 사회학 개론 시간에, 그리고 이미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굳이 뭐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성과 범죄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이런 겁니다. 어떤 범죄를 얘기할 때 아주 특정하게 어떤 범죄를 하면 대체적으로 그냥 그것은 남성들이 하는, 남성들이 주체인, 그것이 가해자건 피해자건. 근데 그건 왜 그러느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대체적으로 살인이나 뭐 절도나 강도 같은 대부분의 범죄들은 아주 특별한 범죄의 종류를 제외하고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살인 같은 경우는 95% 정도라고 보통 통계에 나와 있고, 뭐 절도 강도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90%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사기 정도에서 조금 뭐 한 80대로 넘어갈까라고 하지만은, 왜 그러느냐? 사실 범죄라는 것도 일종의 어떤 나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과의 어떤 상호작용이라고 어떻게 보면 아주 크게 러프하게 얘기할 수 있죠. 생각해 보면은 무엇인가 도둑질을 하든 강도짓을 하든 살인을 하든
무엇인가 사회생활이 활발한 어떤 사람, 일종의 그것도 사회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좀 억지지만, 그러면 가정폭력이나 뭐 이런 아동학대는 뭐냐? 그러니까 그런 범죄를 제외하고 특별한 범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내 공간을 넘어서는 활동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접촉면도 넓고,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싸움도 날 수 있고 갈등도 날 수 있고 뭐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근데 사회적으로 어쨌든 우리 사회에는 여성보다 남성의 사회 활동이 훨씬 월등히 많습니다. 뭐 7대 3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8대 2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6.5대 3.5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남성은 여성보다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죄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남성 범죄학인가? 그럼 여성의 범죄는 뭐야? 여성의 범죄는 남성이 하는 범죄가 이만큼, 그 중에 일부, 아주 예외적인, 아니면은 여성은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인가? 그런데 성범죄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피해자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범죄가 어차피 힘이 약한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범죄라고 하는 어떤 그 영역에서 특별한 성적인 역할,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성한테의 범죄는 무엇일까? 단순히 피해자로서의 역할일까? 피해자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일까? 자리매김? 글쎄, 뭐라고 부르든 여성의 피해자와, 그리고 보통 남성들이 형사사법기관, 뭐 검사나 수사관이나 이런 데 앞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이런 행위를 하는 거, 뭐 당하는 것보다 형사사법기관에서 여성의 경험이 사실 남성의 경험과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것처럼 미투 운동 벌어지고 그럴 때 실제로 또 성추행이나 이런 거, 아니면 뭐 몰카 피해를 당하거나 그랬을 때 남성 형사들한테 가서 피해 얘기하면 남자 형사들이 아이 뭐 그런 거 갖고 뭐 그냥 합의하고 마세요.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그러세요. 이런, 그러니까 남자하고는 다른 독특한 여성만의 범죄 피해 경험, 아니면 형사사법기관의 어떤 접촉 경험들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범죄라고 하는 어떤 그 현상을 일어나하는데, 아무리 뭐 작다 하더라도 성과 관련된 변수로서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까? 또 훨씬 더 설명이 많이 필요한 그런 범죄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럼 결국 다음 문제가 나온 거죠. 일반화의 문제입니다. 즉 전통적인 범죄학 이론에서는 대개 여성의 범죄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션도 적고, 그러니까 숫자도 적고, 어떤 비중도 적고, 아주 뭐 잔혹한 어떤 뭐 연쇄살인범 뭐 이런 아주 뭐 큰 사기 범죄, 아니면 뭐 이런 대부분 남자 가해자들, 남자 피해자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어떤 해킹이라든가 뭐 이런. 그래서 전통적인 범죄학 이론에는 대개 범죄하면은 그냥 보통 남성 범죄자들이 하고 뭐 이런 여성의 범죄를 무시하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얼마나 일반화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성이 가해자인 범죄를 봤을 때 그거는 남성이 가해자인 범죄와 이론적으로 같은 맥락인가? 다른가? 또한 성의 영향을 받는 범죄 속성들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은 성범죄라든가 아니면 가정폭력 범죄라든가 이런 건 성의 영향을 받는 범죄에는 별도의 어떤 속성이 있나? 이런 일반화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고민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여성과 관련된 범죄는 우리가 보통의 범죄학 이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 아니면 별도의 범죄학 이론이 필요한가?
예외로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화의 문제가 먼저 제기가 되겠죠. 이런 문제 제기 하에서 페미니스트 범죄학이 이제 문제 제기를 받으면서 시작되는데, 그 시작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 범죄학에 대한 비판입니다. 왜? 전통적 범죄학은 여성 범죄자를 무시했고, 존재를 무시하기도 했고, 뭐 별로 비중도 없고, 굳이 다뤄야 될 필요도 없는, 그러니까 범죄면 됐지 굳이 뭐 여성 범죄, 남성 범죄 나눠야 되느냐. 왜냐면 범죄면 대부분 남성 범죄니까,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왜곡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보통 성중립적으로 범죄를 바라보는데, 그래서 남성성, 여성성에 대한 무시를 한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성이 형사사법기관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이 사실은 매우 피해자 중심적이지 않아. 여성이 성범죄 피해를 당해갖고 감수하면은 그 경험을, 어떤 힘든 경험을 했는지 남자 수사관들은 알고 싶지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즉 말하자면 성폭력 범죄, 성범죄에 대해서의 여성의 그 경험들은 일반 남성들이 알지 못한.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일반 범죄학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거. 그럼 별도의 이론이 필요한가? 이런, 필요하지 않을까? 전통적 범죄학에 대한 비판이죠. 결국은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향상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라는 건 어쨌든 제3 어떤 공간에, 그 가정이나 자기의 공간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과 활발히 인터랙션하는 공간으로 가야만이 무엇인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범죄이면, 여성이 그냥 가정 안에만 있고 아니면 별로 인터랙션을 안 하는 존재였다가, 특별한 부분 빼고요,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사기도 당하고 채권 채무 그리고 폭력도 당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여성이 범죄자가 돼서 보이스피싱에 참여를 하고 사기범이 되고 보험 범죄를 하고, 어떤 경우는 진짜 여성 연쇄살인범도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 현실인데, 너무 전통적 범죄학에서는 범죄자 남성, 범죄자 이꼴 남성, 이런 것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비판이 먼저 제기가 된 거죠. 아주 초반기에, 초창기에 두 명의 어떤 학자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논지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프레다 애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앞서 말한 그런 방식으로 여성의 범죄, 즉 페미니스트 범죄학을 논지를 시작합니다. 즉 가정에서 벗어나서 남성 영역으로 유입되는 어떤 여성들이 있다. 그들은 더 공격적이고 경쟁적이다. 우리가 말하는 알파걸 같은 사람들이죠. 완전히 슈퍼예요. 어머니 역할도 하고 아내 역할도 하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 사장님이기도 하고, 여성 경찰들 보면은 어머니이기도 하고 수사관이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남성적 굉장히 와일드해. 거칠어. 남자보다 술을 더 잘 먹어. 회식하면은 자 끝까지 남아서 다 챙겨. 그러니까 남성적 자질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 또한 주요 범죄의 세계에서 참여해. 오히려 조폭의 두목이 되기도 한다. 뭐 그렇게보다는 어쨌든 주요 범죄의 영역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즉 말하자면 프레드 애들러는 가정에서 벗어나서 남성 영역으로 유입되는 이런 사회적 환경, 이런 것을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한 거고, 리타 제임스 사이먼은,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프레다 애들러는 사실 여자의 겉모습만 있지 실제로는 남성 역할을 하는 범죄자, 아니면 남성 역할을 하는 어떤. 근데 리타 제임스 사이먼은 그거보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다양한 범죄의 기회 아니냐. 즉 말하자면 화이트 칼라 범죄, 경제 범죄, 오히려 신뢰를 주는 얼굴,
목소리, 이게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그리고 소위 말하는 예를 들면 이런 거, 꽃병 같은 거, 예를 들면 그런 영역은 여성들이 많이 할 수 있고 여성들이 기회가 더 많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나 굳이 남자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범죄에 참여하는, 즉 신뢰 범죄 같은 거죠. 이런 리타 제임스 사이먼은 그게 아니라 애들러처럼 남자의 범죄를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범죄 영역을 개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프레드 애들러와 리타 제임스 사이먼은 이 약간 좀 다른 면을 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가지 시각으로 여성의 범죄에 대해서 본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이 애들러와 사이먼의 시각도 역시 공리 비판받는 건, 어쨌든 그러면 그거는 남자의 범죄가 있는 거, 거기에 첫 번째 애들러는 삐짓고 들어와서 남자가 되려고 하는 애들러는 그거고, 리타 제임스 사이먼은 그것이 아니라 남자 영역이 있는데 일종의 보조적인 어떤 그 기능적인 것만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주목받지 못한 주변화된 여성이 아니냐, 결국은 그 모습도 역시. 어쨌든 초기의 모습은 이렇게 두 사람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타당하죠. 분명히 이 사람들의 주장도 타당하고 이 두 사람을 비판한 그 주장도 타당하고.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상식적으로 많이 아실 것 같은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정확히 말하면 페미니스트 범죄학이라고 한 건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페미니즘의 어떤 흐름을 알아야지, 그죠? 페미니즘의 흐름을 알아야지 그 페미니즘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페미니스트 범죄학 흐름이 같겠죠. 사실 페미니즘의 제일 처음 시작은, 제일 처음이라기보다는 가장 선두에 있다, 아니면 비교적 선두에 있다, 상대 선두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입니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결국은 전통적 범죄학의 틈새를 메우고 과거의 왜곡을 수정하는 정도. 그러니까 사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일반 어떤 것에서 조금 수정만, 그러니까 근본적인 무엇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수정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기존 사회 구조 내에서 여성의 권리와 기회를 증진하고 역할을 바꾸는 정도에 그치는, 그래서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전복시키거나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금 수정하고 역할을 바꾸는 정도, 여기에. 이게 초기의 모습이면 이제 그 다음에는 당연히 뭡니까? 비판적 페미니즘이죠. 즉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비판하면서, 근데 그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비판한 게 여러 집단들이 비판을 했어요. 가장 첫 번째 집단은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입니다. 즉 이게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케이트 밀레트라고 하는 사람이 가부장제입니다. 즉 성 역할이 사회화됐다. 그래서 핵심 성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가부장, 그 밑에 예속된 여성 역할, 이런 게 급진적 페미니즘의 주장이죠. 가부장제. 이것과는 조금 다른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페미니즘과 그 페미니즘을 통해서 범죄를 본 거죠. 말하자면 마르크스주의가 뭡니까? 주요 계급이 재산 소유와 경제 생산 수단을 통제하는 거죠. 근데 그 재산 소유와 경제 생산 수단을 남성이 통제한다는 겁니다. 사실 가부장제와 뭐가 다르느냐라고 하지만은 이건 거기에 급진적 페미니즘의 자본주의를 하나 더 넣었죠. 핵심적으로. 그래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위협하는 행동을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범죄로, 즉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행동은 재산범죄고 가부장제를 위협하는 범죄는 성범죄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자, 급진적 페미니스트는 가부장제, 성역할 사회야.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는
남성에 의한 재산 소유와 생산수단의 통제. 그러면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는 뭘까요? 이건 조금 시각을 달리하는 것. 이거는 앞에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출산 통제. 그러니까 여성은 돌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돌봄 자체가 노동의 성분업을 초래함으로써 결국은 남성이 여성을 출산제로 통제함으로써 결국은 남성 여성을 통제하는, 이게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을 얘기해야 되겠죠. 이거는 앞서 제가 이제 비판적인 형태의 범죄학에서 한 것처럼 담론, 어떤 언어적 표현이 어떤 여성을 어떻게 여성 범죄자로 분류해내는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즉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의 사용 자체가 여성을 여성 범죄자로 분류해내는가에 대한.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은 다인종 다문화 가치, 그리고 형사사법에 대한 여성의 경험,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일종의 호의적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여러 갈래의 이런 것을 비판하지 않고 같이 공존하는 다문화, 다인종, 공존, 그리고 주체적 경험의 중시,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을 통해 본 범죄인 거죠. 자, 기본 지식은 이미 대충 대략적으로 들었고, 범죄학에서 성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죠. 범죄학에서 성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문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거죠. 일반화의 가능성입니다. 얼마나 일반화할 수 있을까? 즉 여성 범죄를 범죄학 이론으로 일반화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못하나? 할 수 없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비율의 문제. 말하자면 근본적 문제 제기 중에 하나죠. 왜 여성이 적게 범죄에 가담을 하는가? 즉 말하자면 여성이 적게 범죄에 가담하는, 남성은 많이 가담하는 그 성적 범죄에 대한 성적 비율의 문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유래하는가? 이 두 가지 형태로 범죄의 성 문제가 기본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범죄학에서 성 문제는 어쨌든 결국은 이렇게 주장하는 바는 성이 범죄학 이론의 중심 개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되는 거죠. 즉 말하자면 어쨌든 범죄학에서 성 문제를 다룰 때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성 자체를 이론화해야 된다. 그걸 어떻게 이론화하든 하든 결국은 그렇게 될 경우 사회적 성범죄의 문제죠. 노동분업 관련된. 즉 범죄학 이론이라는 것 속에 성을 녹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전한 형태의 범죄학 이론이 만들어질 수 없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범죄학 이론을 했는데 사실 여성 범죄에 대한 얘기를 안 다루다 보니까 그건 그냥 아주 예외적인 거, 어떤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그냥 오차 범위 바깥에 있는 거, 뭐 이런 걸 다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영역도 어쨌든 설명해야 되려고 하면은 성을 이론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이제 하나 더 나가보죠. 문제 제기 두 번째, 왜 여성의 범죄율은 낮은가에 대한 설명을 20세기 중반까지 기존의 어떤 생태학 이론, 긴장 이론, 차별 접촉 이론, 통제 이론, 낙인 이론 등등은 여성의 범죄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뭐로 하냐면, 아니 여성의 범죄는 그냥 오차 범위 바깥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냥 개인의 병리학적 문제야. 약간 좀 뭐 호르몬의 문제가 있었겠지. 이런 설명하기 굳이 뭐 그 설명해야 돼? 그래서 여성의 범죄를 그 자체 하나의 완전한 실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보족적인 그냥 사이드, 이런
근데 이렇게 인제 이렇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여성의 범죄율이 낮고, 아니 그럼 분명한 건 설명을 해야지. 그래서 몇 가지 인제 이론화가 시도가 됐죠. 첫 번째, 사회의 차이 아니냐. 즉 여성은 수능과 통제에 잘 따르고 남성은 수능과 통제에 덜 따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 그 사회의 차이 정도만큼 범죄율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일종의 권력 통제죠. 권력 통제가 잘 되는 여성은 범죄율이 낮고 안 되는 남성은 높고, 이거는 불균형한 통제라는 개념으로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기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맞는 얘기 같습니까? 그리고 긴장이론의 관점에서는 성적인 억압 패턴이 다르다. 예를 들면은 오히려 우리가 어릴 때 어린 소녀들은 몸가짐 똑바로 해야 돼, 막 이렇게 하지만 남자아이들은 아니 굳이 뭐 거의 방목하듯이,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억압 패턴이 좀 차이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여자들은 몸가짐 간수 잘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아주 고루한 옛날 옛적의 그런 봉건적인,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사회생활에서 축소가 되고 당연히 그러니까 범죄율이 낮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형태. 긴장 이론적 측면에서. 그럼 차별접촉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은 아니 남자아이들은 바깥에 나가 갖고 뭐 이제 여러 그 이 일탈적인 좀 안 좋은 아이도 하고도 부딪히고 충돌해 갖고, 그러니까 일탈적 생활 양식을 학습하는, 학습이 누가 더 잘 많이 하느냐? 그건 남자아이들이겠죠. 여자아이들은 보면은 소꿉놀이하고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의 생활 양식에, 폭력에 대한 우호적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남자아이들이고, 여자아이들은 폭력에 대한 우호적 정의가 아니라, 당연히 그러면 남자아이들이 높고 여자들이 낮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범죄라고 해서 그냥 뭐 그냥 아무것도 그냥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비율이 낮는다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는 식의 설명을 하는 거죠. 이론화를 하는 거죠. 즉 성을 이론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즉 일종의 성의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즉 말하자면 특수한 상황 맥락에서 성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닐까, 여성들은. 그러니까 그 역할 하에서 낮은 범죄율이죠. 범죄율이 낮은 거죠. 수능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화를 내야 되는 입장에서 화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화를 안 내고 그냥 받아들이고, 이거 자체가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의 성 역할 수행이 아니냐. 그리고 이런 거죠. 여성성의 증명이 과도한 수능이에요. 여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다소곳 해야지. 그럼으로써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목표가 설정이 되고, 조금 더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는 여성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순종, 수능, 과도한. 그래서 걸음걸이도 아주 그냥 작게 걷고 되도록이면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결과가 결국은 여성의 낮은 범죄율이 아니겠느냐. 이런 성적인 것을 수행하는. 그래서 헤게모니적인 성 역할은, 그러니까 지배적인 문화가 정의한 남성성과 여성성. 예를 들면 여성이 복잡한 수학을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답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손 들어갖고 얘기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은 진짜 답을 몰라도 뭐 적극적으로 막 손 들어갖고 뭐 틀린 답도 계속하는, 이런 식으로 사회에서 그게 남자야 라고 이제 사회적으로 하는 거. 여자는 답을 알아도 입을 닫아야 돼, 이런. 그래서 여자들은 똑똑해도 낮은 서열의 어떤 분야, 예를 들면은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직업군. 남자는 아무리 바보 같아도 어떤 리더 같은 형태, 무엇을 지배하는 형태의 그런 직업군으로 가는, 일종의 헤게모니적인 성 역할에 대한 남성성, 여성성의 모델을 받아들이는 성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면 사회적 활동 능력도 줄어들고 수능이 더 깊어지고, 그럼 결국은 여성의 범죄율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설명 어떻습니까? 성을 일원화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마약 조직에서 운반책, 예를 들면은 마약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궁 속에 마약을 넣고 여성임을 한껏 뽐내면서 마약 운반책을 하는, 실제로는 범죄자는 맞지만 어떻게 보면 보조적 범죄자죠. 이게 성적인, 그러니까 범죄의 성적 분업을 하는 거죠. 그 역할에 맞게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물로서 거기서 생존할 수 있는. 그리고 무장강도 같은 경우도 일종의 미끼, 아니면 망보는 것, 실제로 총을 쏘는 건 남자,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동기는 남성 범죄에 유사하지만 그들의 특수한 행동은 그 성이 만드는 환경의 맥락 하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맥락. 그 맥락 속에서 범죄를 하지만 사실은 보조적인.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범이 아니라 종범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범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같은 범죄의 여자가 있지만 사실은 주범이 아니니까 카운트에서 빠지는.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그러면 여성이 범죄율이 낮다, 왜 낮은가를 문제 제기했으면, 그럼 왜 남성의 범죄율이 높은가도 문제 제기, 답을 해야죠. 우리는 여성의 범죄율이 왜 낮을까에 대한 것만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남자의 범죄는 표준이고 그거는 일반적인 어떤 거고, 왜 특이하게 여성이 낮을까만 따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 이건 남자의 행동이 표준이고 여성은 그 외적인. 관점을 바꿔보자. 아니, 왜 남자의 범죄율이 높은 거야? 라고. 어떻게 보면 같은, 아니, 이 기준에서 여자가 낮은 것과 남자가 높은 것 뒤집으면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죠. 평균점을 어디 잡느냐에 따라 다르죠. 지금까지는 남자의 범죄가 표준이었고 여자가 낮은 게 이상해서 답을 얻으려고 했던 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는 이 정도인데 왜 남자의 범죄가 높은 거야? 관점이 전환. 남성 행동이 표준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한번 관점을 전환시켜보자. 그러면 성에 따라 불균등하게 분포하는 인과의 요인 보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여자는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그러면 남자만 가지는, 대단히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설명력이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테스토스테론이 있으니까. 이건 근데 조금 설명이 떨어지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얘기할 수 있는 이 공격성, 그 남자는 공격성 아니냐, 여자는 공격성이 덜하고. 그러니까 소년소녀의 상이한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 남자는 공격성을 발현해야지 그 그룹의 리더가 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데, 여자는 공격성을 발현하면 그 그룹에서 생존할 수 없죠. 오히려 왕따당하고 도태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이한 선택 압력, 일종의 그것도 선택 아니냐. 즉 사실 남자아이가 공격적이기 쉽지 않아.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그 무리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싶지 않은데 그냥 선빵 날리는, 이제 속어로 선빵 날리는 이런 것이 아닐까. 남자가 사실은 범죄율이 높은 거는 결국은 허쉬의 사회 통제론에 따르면 결국은 여자아이들은 사회 통제에 잘 따르지만 남자아이들이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통제를 따르는 게 정상인데 안 따르니까 범죄가 높은. 가프레드슨과 허쉬의 자기 통제 이론에 따르면
어쨌든 남자아이들은 자기 통제력 안 돼. 여자아이들은 자기 통제력이 돼. 그럼 당연히 남자아이들이 높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이론에, 기존의 범죄학 이론의 대가들, 범죄학 이론으로 성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즉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은 것을 관점을 바꾸든 어쨌든 간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특히 남성의 범죄율이 높은가에 대한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성을 이론화하면서. 어때요? 그런 것 같습니까? 음. 이른바 깽행동 이론이죠. 말하자면 증명하는 남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이 가장인, 예를 들면 이 보통 미국이 같은 경우는 흑인들 어떤 그 조폭들, 우리 갱들이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그냥 미혼모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부모 가정, 어머니가 혼자인 이런 출신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출신들은 아버지가 없죠. 아버지를 알 수 없죠. 알 수 없거나 애초에 어디 가서 사망했거나 아니면, 그러면은 약간 다른 어떤 동성 친구 집단에서 약간 뭐라고 하나, 서열이 낮은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미약한 남성성. 왜? 너는 어머니 밑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까 남자가 진짜가 남자인지를 몰라 라고.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발끈하죠. 내가 왜? 그래서 더 과격하게, 더 잔인하게 지나가는 범행 대상에 잔인하게 폭력을 가하고, 내가 내 어머니 밑에서 혼자 자랐지만 나가 남자야, 막 이런 식으로 강하게, 아주 잔혹하게 이걸 증명하는 남성성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깽 행동 이론이죠. 깽들이 이렇게 잔혹하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건 오히려 오버하는 거죠. 오버해서 남성성을 공격성을 표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지 않으면 무시당하고, 그러면 깽들 아니면 이 또래 집단에서 한번 무시당하면, 한번 소위 말하는 밟히기 시작하면 계속 밟히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억지로 증명을 계속 하면서 공격성을 높이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서 남성의 범죄는 높아지는. 설명이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행동이지만 거리에서의 생존 전술로서의 강한 남성성, 정체성의 구현, 이런 것이 결국은 남성의 범죄율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성이론하죠. 오늘은 사실 그 퀴즈를 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조금, 어차피 이제 좀 양이 좀 적기 때문에 오늘은 퀴즈를 내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은 안 내드리려고 합니다. 안 내드리는 것도 사실은 그럴 때도 있어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남성성과 여성성은 유동적인 개념이다. 즉 실제로 미국의 흑인들 갱에서의 남성성은 대단히 소위 말하는 폼 잡고 큰 소리 치고 근육 이렇게 하고, 그게 남성의 최고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중산층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우리나라의 어떤 멋있는 남자 배우들처럼 어떤 BTS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아이돌, 남자 아이돌 보세요. 근육이 빵빵합니까? 아니죠. 아주 샤프하고 가늠하면서 미소년처럼 생긴, 뭐 그 중에 일부는 이렇게 좀 약간 거친 걸 표현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뭐 약간은 날씬하고 이런 거죠. 각각의 문화권에 따라 사실 남성성, 추구하는 남성성이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여성성은 어떨까요? 그것도 역시, 그러니까 즉 우리가 생각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은 사실은 유동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성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어떤 문화에서, 그 사회에서
추구하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가치에 맞춰 갖고 남성성, 여성 형성이 되는 거고, 갱들 입장에서는 거친 근육에 막 욕도 막 탁탁탁 뭐 거의 뭐 알아들 수 없는 슬랭들 막 내뱉으면서, 그게 남자. 우리 사실 남자 중학교 아이들 뭐 여자 중학교 아이들 보통이면 욕 한 번 이렇게 안 하면은 바보 취급당하는, 그게 사실 남자인 양 하는 그런 남성성. 여성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우 이게 나서고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약간 좀, 그래서 저희 세대의 남성성, 여성성과 여러분 세대의 남성성, 여성성은 또 다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보다 한 10년 어린, 그러면 초등학교 뭐 5, 6학년 정도의 아이들의 생각하는 남자의 여성은 또 다를 거예요. 상황적 정, 유동적 개념이죠. 자, 어떻습니까? 범죄를 성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종의 지금 이것은 하나의 예시죠.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범죄학자들이 하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기존의 범죄학 이론이 성을 도외시했다. 근데 현실에서는 사실은 여성 범죄는 취급받지도 않고 여성 피해자들은 고통받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를 설명을 해라. 기존의 이론이 못하면은 새로운 걸 만들든가. 그래서 모든 것을 성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성으로 환원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명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앞에서 설명을 몇 가지 사례로 했죠. 차별 접촉 이론으로도 했고, 학습 이론으로도 했고, 긴장 이론으로도 했고, 각각의. 여러분은 못 느끼셨지만 제가 말한 것들이 그런 이론 중에 하나들입니다. 물론 성학대 같은 경우, 성적인 학대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성학대 같은 범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이론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성과 관련된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죠. 남성과 여성 모두의 적용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인과과정. 이거는 소위 말하는 가족, 범죄의 가족력 같은 거. 이런 것도 가능하죠. 따라서 이 장의 핵심적인 마무리는 이겁니다. 어쨌든 범죄학 이론이 성에 대해 관련된 것을 도외시하면 안 된다. 설명해야 된다. 그리고 설명이 비교적 된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꼭 모든 것을 성으로 하려는 필요는 없지만은 설명할 필요는 있다. 인과관계로. 남성과 여성에 모두 적용 가능한 것이 있고 차등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래서 성비의 문제, 성비율의 문제, 범죄의 성비율의 문제라든가 또는 가부장제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범죄의 일반 이론에 분명히 녹아들어야 되는 건 맞는 거다. 다만 어떻게 할지는 과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설명이 됐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굳이 범죄 얘기하는데 페미니즘까지 굳이 뭐. 근데 현실에서는요, 범죄로 고통받는 여성들 많습니다. 근데 그게 꼭 여성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인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사실 여성하고는 그분이 여성이라는 것과는 무관하게 범죄 피해자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나눠봐야 되겠죠. 어쨌든
페미니즘적인 관점을 가부장제라든가 남성의 지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분명한 것은 설명할 필요는 있다. 근데 모두 다 맞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성과 범죄는 완결되지 않은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항상 많이 문제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으로서 어, 문제 제기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은 아까 약속한 대로 짧게 일부 하나로 끝내려고 합니다. 여태껏 뭐 1부, 2부 해갖고 원래는 한 주가 한 75분 정도 돼야 되는데 여러분 한 85분 정도 한 주차도 있고 뭐니까 요럴 때도 있어야죠. 45분 정도, 45분 정도 있어야죠. 자, 오늘은 짧게 하나로 가고 10일 다음 주, 그다음 주도 여러분 같이 공부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말 시험은 6월 25일 10시입니다. 장소는 공지할 것이고 관련된 시험 관련된 사항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주저마시고 단톡방에 올리세요. 그래서 뭐 몰라서 뭐 시험 못 봤어요 아니면 뭐 이러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